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대영입니다. 최신 판례 강의 혼자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게 되게 어색하네요. 사람 앞에 놓고 눈 보며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서 혼자서 마이크랑 허공에 대고 설명을 하는 거라 목소리 톤도 막 저 스스로가 막 낯설어요. 막 누구를 쳐다보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 아무튼 다 왔었는데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 연기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시험이 갑자기 연기가 돼서 당황스럽기도 하시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이게 기회죠. 왜냐면 겪어보셨겠지만 시험 막판이 되면 무슨 생각을 해요? 아, 한 달만 더 있었으면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론 나는 공시를 오래 해서 공부 안 된 애들하고 좀 격차를 벌리고 싶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이 시험 연기된 게 확실히 불리한 게 맞아요. 왜냐면 이 기간에 진짜 많이 쫓아오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지만 어쨌거나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느끼실지 몰라도 되게 좋은 기회예요. 확실해요. 물론 이제 나는 독서실이나 도서관에서 공부를 꾸준히 해왔는데 문을 닫았다. 그래서 마땅히 공부할 장소를 못 찾고 있다. 이러면 조금 낭패긴 하죠. 그런데 어쨌거나 시험이 살짝 연기된 것은 장수생들과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좋은 기회인데,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최신 판례를 이제 강의해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 중요한 건 최신 판례는 여러분이 기존에 보지 못했던 내용들을 좀 담고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 들어갈 때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직접 이 자료를 최소 3번, 다시요, 3번은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결론이 기억이 나요. 최신 판례는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결론만 비틀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강의를 이제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직접 3번은 직접 보세요. 그래서 결론을 정확하게 암기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저는 이제 강의를 판례를 일일이 자세하게 강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한번 딱 판례 원문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핵심만 딱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내용을 옆에 자료 보시면 문체부 쓰기 정체인가? 예, 요걸로 써놨으니까 시간 없으신 분들은 직접 그것만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맨 처음 밴드에 올려드렸던 자료랑 살짝 다른데 이 강의를 보시는 시점에서 밴드 다시 가보시면 동일한 자료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자료랑 동일한 자료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해설만 제가 다듬은 것이어서 문체부 쓰기 정체로요. 거기 그 부분이요. 그 부분만 다듬은 거여서 기존에 다운을 이미 받으신 다음에 거기다 필기도 해놓으시고 막 이거저거 써놓으신 분들은 그 자료 보셔도 상관없어요. 강의 뭐 판례 원문 수정했다든가 아니면 판례 순서를 바꿨다든가 이런 건 전혀 없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글자를 조금 확대했어요. 글자를,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화면에 나오는 글자요. 그건 좀 확대해서 페이지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기존 프린트 순서랑 똑같이 순서대로 강의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글자가 너무 큰데 막 이런 부분 있으셔도 그냥 보시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전에 비해 살짝 거칠거칠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아시는 것처럼 미국 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이 진짜 대륙식 건조 기후예요. 그래서 목이 너무 건조해서 그럴 수 있는데 양해 바래요. 잠깐 재미를 위해서 제가 여기 위치를 잠깐 보여드리면 구글 어스인데 얼스죠, 얼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스틸워터에 와 있는데 스틸워터라는 동네. 이 동네가 진짜 대륙 한복판에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인데 여기에 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진짜 대륙 한복판이거든요. 암튼 진짜 너무 대륙 한복판이어가지고 너무너무 건조해요 여기가.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거칠거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약간 뭘 마실 건데 그냥 물 마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튼 거칠거칠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판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2019년 1월 17일 선고한 2018 두 4259 사건이요. 요거부터 볼게요. 일반적으로 조세공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야 하고, 두 번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 그러니까 잘못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납세자가 그 견해를 신뢰하고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 다음 네 번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거의 90년대 초반부터 계속 동일한 법리를 판시해왔던 판례예요. 첫 번째 보시면 해설이요. 이거는 그 밑줄그은데 첫 번째 줄 밑줄그은데 보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요건에 대한 기존 대법원의 법리를 재확인한 판례예요. 왜냐하면 우리 대법원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신의 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별로 구분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같은 걸로 본다고요. 그래서 표현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거죠.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시험에서는 이게 신의 성실의 원칙에 대한 거냐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신의 성실이든 신뢰보호의 원칙이든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시험 문제에서 특별히 그 학자들은 이건 신의 성실이 아니라 신뢰보호의 원칙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출제 위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똑같아요. 신의 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무튼 신의 성실의 원칙인가 신뢰보호의 원칙인가 거긴 출제 포인트가 아니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이건 아까 학자들이 얘기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기존 대법원의 법리를 재확인한 판례고요. 그 다음 해설 밑에 두 번째 거 보면 로마자 2요. 다만 그거를 신뢰보호의 원칙 같은 거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해서 행정법 관계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확립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행정법 관계 일반이 아니라 조세 법률 관계의 경우에 그때는 어떻겠니? 라고 하면서 그 국면에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본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다시 원문으로 가셔서 예를 들어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원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신뢰보호의 원칙은 이런 거잖아요.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행정법 일반이 아니라 행정법 관계 일반이 아니라 조세법률 관계에만 적용해보자면 행정청이 구체적으로 이때는 과세관청이 될 테고 국민은 이때는 납세자가 될 테니까 그냥 과세관청이 납세자 그냥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일 뿐 그냥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법리를 조세법률 관계에 적용해 본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별로 그냥 출제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죠. 네,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 그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명식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짐을 요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기존에 있었던 법리예요. 기존에 있었던 거. 그래서 아무튼 자 조세법률 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 공적 견해 표명 누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과세관청에서 그 세금 부과와 관련된 책임을 지는 놈이 그 공무원이 해야 되고 그리고 묵시적 견해 표명도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할 수 있고 그걸 신뢰했을 때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첫 번째랑 두 번째 판례는 이 세 번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설치한 판례인데 이런 거죠. 자, 외교부 이거는 그냥 사건을 던져줄 수 있어요.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여기 세 번째 외교부 여기요. 이 사건에서 공적 견해 표명이 맞다.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함을 인정한 사건인데 자, 여기를 보시면 외교부 소속 전 현직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인 각법인 이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였대요. 얘가 재외공무원 자녀들, 그러니까 막 외교관 자녀들 있죠? 외교관 아니면 외교부에 근무하는 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 건물을 신축하면서 갑법인하고 외무부 장관이 과세관청과 내무부 장관에게 취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해달라고 의견을 제출을 하자 97년이면 이제 23년 전이죠. 1997년 11월 22일에 내무부 장관이 이 내무부 장관이라는 건 옛날에 있었던 장관인데 현행법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내무부 장관이 아무튼 갑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면 우리가 깎아줄게 아니 면제해줄게 라고 회신을 했고 그래서 자 포인트는 여긴데 과세관청 서초구에 있었던 거예요. 서초구청장이 19년 동안 갑법인에 대하여 기숙사 건물 등 부동산과 관련한 취득세, 재산세 등을 전혀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은 서초구청장하고 내무부 장관이 갑법인에 대하여 갑법인이 재단세 등이 면제되는 학술 연구단체 장학재단에 해당하니까 위 부동산이 갑법인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해서 우리가 재단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그동안 표명해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본 사건이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건 뭐가 출제가 될 거라고요? 네, 이 사건이 있었는데 요때 요걸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봤니 안 봤니 결론을 물어볼 거고 된다라고 봤다 기억해 주시고 다음 다음 판례인데 특별시장 요거요.
특별시장 등이 거짓이나 그러니까 2019년 10월 17일 선고한 그거요. 특별시장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 자동차 유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부정수급액을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특별시장 등 이렇게 얘기했는데 광역자치단체장을 말하죠. 서울시장, 뭐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이런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그러니까 화물 운송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유가보조금, 그러니까 기름값을 보조해주는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부정하게, 뭐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뭐 운영하는 그 화물 자동차가 세 대인데 우리가 다섯 대 있어요. 그럼 다섯 대 분에 대한 유가 보정을 받고 막 이랬나 봐요. 그것을 반환받을 권리. 그러니까 부정하게 받았으면 그거를 당연히 받아올 권리가 특별시장 등에게 생기는데 그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고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돈에 대한 건 5년이잖아요. 그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금전채권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갖는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죠. 그래서 5년이고 이건 문제가 없어요. 자, 포인트는 출제는 요게 될 건데 그 소멸시효는 부정수급액을 지급한 때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멸시효 그러니까 특별시장 등이 가짜로, 그러니까 부정하게 수급액을 받은 애들한테 돈을 준 날부터 5년 이내에 반환받을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반환하라라는 명령을 내린 날짜를 기준으로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반환 명령 위법하다 이렇게 판시한 게 있는데, 자 다시 읽어볼게요. 무슨 말인가 해설 부분 볼게요. 다시 읽는 게 아니라 해설 부분이요. 부정수급액을 반환받을 권리는 부당이득 반환의 일종이어가지고, 왜냐면 받을 권리가 없는 애한테 준 거니까 일종이어서 부정수급액을 지급한 때부터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참고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반환 명령은 부정수급액을 받을 권리가 있는 동안에만 행사할 수 있고요. 그런데 부정수급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는데 반환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반환 명령이 위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출제 포인트는 어디냐면 이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이 반환 명령일을 기준으로 5년이 아니라 부정 수급액을 지급한 때부터 5년이라고 잡았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요건 특별하고 특이한 법리인 게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은 부당이득이라는 사건이 딱 생기면 그날로부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한테 돈을 5만 원을 보내려고 10만 원을 보내려고 했는데 5만 원이 10만 원이든 아무튼 5만 원을 보내려고 했는데 실수로 제 친구가 아니라 전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계좌번호 끝자리를 착오로 읽혀가지고 보냈어요. 그랬을 때 저는 그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요? 제가 착오로 송금을 한 날부터. 그런데 소멸시효라는 거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해요? 부당이득이라는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언제부터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부당이득이라는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인 부정수급액을 지급한 때부터 진행을 하게 된다 이 소리죠. 다시요. 출제가 어디가 될 거라고요? 반환 명령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정수급액을 지급한 때부터다. 요게 출제가 될 거예요. 그 다음 자 요거는 중요한데 쉽죠. 이미 나왔던 것들을 확인한 건데 학자들은 요거는이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거는이 뭐냐면 그 다음 판례예요. 2019년 1월 10일 선고한 2017도 75606 사건이요. 요건 중요한데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쉽죠. 자 보시면 구건축법은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뭐야? 이거 그 축사, 막사 아니면 그 공연장 무대 막 이런 거 있죠?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이 축조되는 지역과 용도에 따라 허가제와 신고제를 구분하면서 의미가 없고요. 가설건축물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 등 인허가, 의지 내지 협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됐고 필요 없고 중요한 건 여기죠. 이러한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규제 완화의 취지를 고려하면 여기도 안 중요해요. 사실은 여기만 중요해요.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 행위 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무슨 말이냐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는데 국민이 했는데 행정청이 개발 행위 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 이 소리예요. 왜냐하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수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랑 개발 행위 허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그걸 이유로 거부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개발 행위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신고의 적분 요건을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수리해라. 왜냐하면 신고 수리는 기속행위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고 무조건 수리해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자 요거는 민법 여기서 말하는 요거라는 건 뭐냐면 요거요 법률상 여기요 좀 끊어졌는데 그냥 계속 볼게요. 법률상 원인 없이 여기요 그 2017년 1월 17일 선고한 2016도 60287 사건이요. 보시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힌 놈은 그 얻은 이익을 돌려줘라. 민법 741조에 되어 있고 이게 바로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부당이득 받는 청구권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일단 누군가는 이득을 얻고 누군가는 손해를 얻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익을 얻는 방법엔 제한이 없다.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 가령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구체적으로 내가 100만 원을 얻었다 이런 것만 이익을 얻은 것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지출했어야 했을 뭐 5천만 원을 지출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것도 이득을 얻은 것에 해당한다. 그래서 가령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떤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했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안 생겼다 이 소리죠. 증가도 이에 해당한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왜 써놓은 거냐면 요 판례는 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아래 나오는 거예요. 같은 판례인데 같은 판례에서 한꺼번에 같이 설치한 거예요. 자 어디냐면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시작하는 그 문장이요. 2019년 1월 17일 선고한 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얘네를 A라고 해볼게요. 얘가 어느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를 맡겼어. 이거를 네가 써라. 그러니까 이 시설을 네가 관리하고 네가 써라 했어요. 사용 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어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호텔이 있었을 때 그 호텔을 어떤 호텔 전문 관리 경영 업체에게 넘겨주고 그 다음 얘가 그럼 고객을 받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그런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거래 당사자인 위 단체가 그러니까 그 제3자와 그러니까 고객과 발생한 뭐 각종 세금 문제는 지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다.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위 단체 B가 부가가치세 납세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받은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건 네가 부담하는 의무를 네가 이행한 거다. 그래서 자신 B가 자신이 거래 당사자로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조세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탁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한 등의 이익을 얻어 부당이득을 했다고 볼 수 없다. 뭔 소리 하고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 호텔 경영을 맡은 그 업체 그 B가 부가가치세 이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니네 건물이니까 니네가 내야 되는데 이걸 내가 냈으니까 니네가 부당이득했다 라면서 자신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행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야 그 어느 단체야 그러니까 여기선 B죠. B야 너는 네가 납부해야 될 세금을 네가 낸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에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이 내야 될 세금을 내지 않음으로써 부당이득을 얻게 되는 것도 부당이득에 해당하지만 이익을 얻는 것도 부당이득에 해당하지만 이 경우는 그 경우가 아니라 자신의 의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면하게 된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면하게 된 게 아니라 이 경우는 네가 너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했다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당이득 했다고 볼 수가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해설이요. B가 A 대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준 게 아니라 본래 B의 의무를 B가 이행한 것이니까 A가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제가 볼 땐 결론이 출제가 될 거예요. 2016도 60287 사건이요. 부당이득 했다고 볼 수 없다. 네, 그렇게 봤다. 그 다음 자, 요 판례도 안 중요한데 사건 번호를 보시면 그 아래 판례요. 제가 여기 죄송해요. 계속 반복해서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냐면 요 판례 이러는데 그 아래 걸 말해요. 영상 보시면서 하세요. 그럼 뭔지 아실 거예요. 2017도 62587 사건이요.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여기 보시면 2017 2라고 돼 있잖아요. 이 2가 뭐냐면 그 대법원이 담당하는 사건에는 민사심, 그다음 행정심, 그리고 형사심 이렇게 크게 여러 가지가 더 있긴 한데 크게 요 세 가지가 메인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1심은 가, 2심은 나, 3심은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형사심의 경우에는 1심은
1심은 고, 2심은 노, 3심은 도 이렇게 되어 있고 행정사건의 경우에는 1심은 구, 2심은 누, 3심은 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2017도 62587 사건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2017년에 대법원이 접수받은 행정사건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행정판례로 묶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다만 2017년에 행정사건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소년법 67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인지 아닌지는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 형의 집행유예 등 선고 이후에 가족관계 등록부의 출생연월일이 실제 생년월일에 따라 정정되었다면 그와 같이 그러니까 실제로 정정됐겠죠.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연월일을 기준으로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냥 해설 읽어볼게요. 그냥 이거 대충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실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만약에 실제에 맞춰서 가족관계 등록부가 정정이 됐다면 그 정정된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읽어볼게요. 과거 소년이었을 때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장교나 그러니까 군대죠. 장교나 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군 인사법이요. 군인 사법이 아니라 군대 내부에 인사하는 법이요. 10조에도 불구하고 뭐 이거 뭔지 몰라도 돼요. 소년법 67조에 따라 그 임용이 유효하게 된대요. 과거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는데 왜냐면 과거에 소년이었을 때 죄를 범했어도 그거는 전과를 쳐주지 않고 그냥 임용을 해주는 법이 있었어요. 그 규정이 소년법 67조였는데 과거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문제였는데 대법원은 소년법 67조 규정의 취지는 인격의 형성 도중에 그러니까 어려서 개선 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발육에 따라 특수한 정신적 동요 상태 표현 재밌죠? 소년의 시기에 범한 죄로 장래를 포기하거나 재기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얘가 그 옛날 분이죠. 출생 연월일 가족관계 등록부상 소년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진짜로 어렸다면 예를 들어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나이가 30살로 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막 17살이었다. 그러면 걔는 소년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범한 죄는 장교나 준사관이나 하사관 임용되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문제가 될 때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걸로 취급해서 문제 삼지 말아라는 규정 67조에 있었는데 소년이었는지 아닌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 얘기 됐고요. 그 다음 판례 내려가 볼게요. 그 다음 판례요. 2015-236196 잠깐 하나만 응용해보면 이건 뭐겠어요? 2015-236196은요 2015년에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 판례라는 거죠. 민사사건 판례. 왜 민사사건 판례가 왜 등장을 하냐면 행정법에서 언제 등장할까요? 국가배상 청구 사건이거나 아니면 부당대가한 청구 사건일 경우에는 우리 대법원이 그것들을 민사사건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사건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 사건이 등장하는 거죠. 두가 아니라 다가요. 아무튼 읽어보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뭐 읽어보시면 혼자 알 수 있어요. 위해성 경찰 장비인 살수차와 물포 뭔지 아시죠?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되어야 되고 특히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직사살수. 저도 이게 정확한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포물선으로 쏘는 게 아니라 직방으로 날리는 걸 말하겠죠? 맞나? 아무튼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현저하는 경우에서만 사용하다. 그러니까 아무튼 조심해 써라 이런 얘기겠죠. 이런 건 그냥 정선지로 출제가 돼요. 오선지로 만들기가 더 어려워 이런 건. 근데 아무튼 이런 게 있다. 됐고. 그 다음 자 아래 판례 2019년 1월 31일 선고한 2016도 52019 사건 볼게요. 관할관청이 이 신의직, 그러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건데 관할관청이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정 인정 제한 처분을 하면서 사업주로 하여금 제때 훈련 과정 인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관할관청이 방해했대요. 이게 뭔지 몰라도 돼요. 저도 몰라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정 인정 제한 처분을 막 하는데 훈련 과정 인정 신청을 제때제때 했어야 됐나 봐요. 이걸 받으려면. 근데 인정 제한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된 후 사업주가 인정 제한 기간 내에 실제로 실시했던 훈련 과정에 대하여 비용 지원 신청을 했는데 관할관청은 단지 해당 훈련 과정에 관하여 사전에 훈련 과정 인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들어오면 어쩌고 저쩌고 훈련 비용 지원을 거부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무슨 말이냐면 해설 보시면 이걸 거부하는 건 위법한 훈련과정 인정 제한 처분을 함으로써 사업주로 하여금 제때 훈련과정 인정 신청을 할 수 없게 한 장애 사유를 만든 행정청이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권리 행사를 못했는데 제때 뒤늦게 했다는 이유로
훈련 비용 지원을 거부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든 행정청이 사업주에 대해 사전에 훈련 과정 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탓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판례가 있대요. 그러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그러니까 행정법의 일반 원칙과 관련된 단타형 판례죠. 아무튼 없다. 결론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 자 요거는 사실 헌법적 판례인데 요즘에 갈수록 그 행정법의 영역이 들어오고 있어요. 한번 살짝 봐보시면 읽어볼게요. 개정법률이 전부 개정인 경우 무슨 말이냐면 A라는 법률이 있었는데 그걸 개정을 한 거예요. 근데 죄송해요. 법률 개정했는데 그게 일부 개정, 여기서 전 말은 전부 개정이라는 건 일부 개정의 반대죠. 뭐 법조문을 뭐 1조부터 100조까지 있었는데 뭐 98조, 97조만 개정한 게 아니라 그냥 전부 다 체계를 갈아엎은 거죠. 그래서 전부 개정인 경우에는 전부 개정이라는 건 사실상 말만 개정이지 기존에 존재하던 법률을 그냥 폐지하고 법률을 새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종전 법률의 본문 규정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효력이 날아가는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종전 법률 규정 부칙의 경과 규정도 실효되지만 무슨 말이냐면 그 법전에는 본칙이 있고 부칙이 있어요. 여기는 본문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그 1조부터 100조까지 이렇게 써 있는 걸 본문이라고 하고 그 밑에 부칙 1조, 부칙 2조 이런 식으로 부칙이 있었는데 그 부칙에 경과 규정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전부 개정을 했다면 부칙도 날아가는 거니까 당연히 부칙에 있었던 경과 규정도 날아가는 거죠. 이게 원칙인데 자 물론 특별한 극단적인 사정이 있을 때는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요. 다시요. 처음부터 다시 읽을게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원칙이 중요해요. 개정법률이 전부 개정법률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 종전 법률의 법문 규정은 물론 부칙도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 법률 규칙의 경과 규정도 그러니까 경과 규정이 부칙에 있었다면 그 경과 규정도 날아간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부칙만은 잔존하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다시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부칙부, 그러니까 언제가 그 예외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시하지만 원칙이 뭐라는 걸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원칙적으로 날아간다. 그러니까 원칙 날아간다, 예외 안 날아간다. 요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전부 개정된 법률에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 규정에 관하여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종전의 경과 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인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종전 경과 규정의 입법, 경위, 취지, 전부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의 종전 경과 규정이 실현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기타 재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공자님 말씀 같은 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원칙적으로 날아가고 예외적으로 안 날아간다. 근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안 날아간다는 게 중요한 건데 근데 사람 마음상 심리상 출제위원은 요걸 출제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예외적으로 안 날아가는데 그 예외가 언제니? 첫 번째 규정을 둔 경우뿐만 아니라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진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안 날아가게 할 수 있다. 요렇게요. 다시 원칙 날아간다 예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안 날아갈 수 있다. 그 특별한 사정이 언젠데 명문의 규정으로 이 경우에는 안 날아가요 이렇게 규정을 둔 경우뿐만 아니라 진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도 안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 기억해 주세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오선지로 출제할 가능성은 떨어지는데 출제한다면 어떻게 출제할 것 같냐면 예외적으로 부칙에 있는 경과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예외에는 명문의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만 거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오선지를 만들겠죠. 그죠? 네, 그렇게 출제될 것 같고 됐고 그다음 그 아래 판례요. 2018년 11월 29일이요. 18년은 왜 출제한 거예요? 그냥 2018년 하반기 그러니까 막판 11월, 12월 요때는 조금 그 판례들이 정리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뒤늦게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다루면 쉬워요.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뭐예요? 사립학교니까 사법관계죠. 사법관계. 그래서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법적 성질은 뭐예요? 사법상 그냥 계약, 고용계약. 고용계약이 뭐라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 제가 삼성전자에 취업한다. 그럼 삼성전자라는 주식회사 제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불과하므로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는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있다. 왜 그래요? 사법상의 계약은 사적 자치의 원칙의 핵심이니까 그렇죠? 네.
잠깐씩 제가 멈추는 이유는 뭐 물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 아래 판례 보시면 2018년 12월 28일이죠. 똑같아요. 이것도 쉬워요. 사법인인 학교법인과 학생의 관계는 뭐래요? 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 관계에 해당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뭐 사법대학교래. 사립대학교 뭐가 있죠? 뭐 제가 동국대학교 학생이에요. 그럼 저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동국대학교랑.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설사 그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이 설립한 참고로 학교법인은 당연히 사립이에요. 왜냐면 국가는 학교법인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중학교의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한 때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행법상 중학교 교육까지는 의무교육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일일이 자기들이 그래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의무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근데 일일이 자기들이 다 공립학교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사립학교한테 위탁을 하는 거죠. 자신들이 이행해야 될 의무 이행을요. 그래서 아무튼 사립학교 법인에게 위탁을 하는데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뭐래요? 사립학교 법인하고 그러니까 사립중학교를 다녔다고 해봐요 제가. 그럼 저는 그 사립중학교와 사법상 계약을 체결한 거죠. 물론 정확히는 저희 부모님이 하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위탁한 때 그 학교법인과 해당 중학교,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재관계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다. 뭐라는 거야? 사법상 법률관계다 그 소리죠. 그 다음 자 2019년 그 아래 판례요. 11월 14일 선고한 2015두 5253일 사건이요. 쉬워요. 국공립대학교 조교는 공법상 근무관계다. 왜요? 국공립대학교니까. 읽을게요. 그냥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국공립대학의 장에 의하여 임용된 조교는 법정이 뭐예요? 법에 정한 거.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육공무원 내지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직 공무원의 지위가 부여되고 필요 없고 뭐가 출제가 돼요? 판례 원문에서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판례는 출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비틀겠죠. 부여되고 어떻게 해요? 근무관계는 공법상의 근로 계약 관계가 아닌 사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오선지로 출제하겠죠. 다시요. 뭐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겠다. 그 다음 자, 요 판례 중요하죠. 2019년 9월 10일 선고한 2019-208953 사건인데 자 2017년에 이미 최신 판례가 나왔어요. 이거에 대한. 근데 또 냈어요. 또 발표했는데 뭐에 대한 거냐면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라는 최신 판례가 2017년에 나왔는데 그때는 대법원이 왜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보는지에 대해 전혀 논증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논증을 했어요. 그치만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중요한데 여러분의 입장에선 하나도 안 중요하고 결론을 다시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구유통산업발전법 이 뭐 하는 법이냐면 그 막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런 거 하는 그 법이에요. 뭐 그다음 코스트코 막 이런 거 있죠. 미국 와서 보니까 코스트코라고 안 하고 코스코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자 구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은 맨 끝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했는데 요번에는 2017년 판례와 살짝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구재래시장법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그 다음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어떤 특징을 가져요? 실질적 혹은 실체적. 참고로 법학에서 실질적과 실체적은 동의어죠. 실체적 혹은 실질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다음 수리해야 된다는 특징을 갖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그리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 대법관들이 조금 논리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법관들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대규모의 점포 개설 등록과 시장관리자 지정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지. 그러니까 그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행정행위고 그러니까 처분이겠지.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좀 이상하죠. 왜냐면 어떻게 신고는 개인이 하는 건데 어떻게 행정청이 하는 게 아니죠. 사인이 국민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지. 그러니까 그것을 수리하는 것은 처분이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근데 아무튼 요렇게 문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선지 아니니까 당황하지만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잔말이 많았죠. 정리할게요.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O.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O. 어떻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행정처분이에요? 그건 국민이 하는 건데 문장이 이상하지만 대법관들이 실수한 거예요. 그렇지만 판례 원문을 복붙할 거예요. 아마 그 교수님들은 비판하고 싶어서라도 복붙할 거예요. 예, 이해되죠? 무슨 말인가? 다시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 그리고 시장관리자 지정 수리를 요하는 신고 맞다. 그리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니까 처분이다. 오, 그거 맞다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선생님 그럼 그 밑에 해설 길게 써놓은 건 뭐예요? 그냥 안 읽으셔도 돼요. 그냥 지울까? 아무튼 읽지 마세요. 순전히 학자들 사이에서만 중요해요. 그 다음 자 2019년 그 아래 판례요. 10월 17일 선고한 2018도 60588 사건 볼게요. 이것도 그냥 뭐 당연한 얘기고 기존에 존재했던 법리 재확인한 거예요. 당사자 사이에 뭐 예를 들어 갑이랑 을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에 써있는 말이 뭔 소린지 알아들 수 없다. 그럴 때 자 보세요. 당사자의 계약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 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자 처분 얘기가 왜 나오냐면 좀 복잡한데 사실관계 모르셔도 돼요. 자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을 당연히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겠죠. 왜냐면 행정절차법 24조에 문서라고 돼 있으니까 문서에 나타난 글자로 썼을 거 아니에요. 우리 행정청은 당신을 상대로 이런 처분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헌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 뭐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공자님 말씀이죠. 자, 중요한 건 여기죠. 문서에 그 문서를 작성한 놈의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헌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되지 다른 해석하지 마라. 뭐 당연한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얘 출제가 될 거예요. 기억해 주시고. 왜냐면 얘는 2012년부터인가 계속 똑같은 법리를 똑같이 계속 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냥 조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판례요. 자, 요거는 2019년 10월 17일 선고한 건데 요것도 그 사랑의 교회 사건이에요. 사랑의 교회 사건. 사랑의 교회 사건이 뭐예요? 모르셔도 돼요. 아무튼 뭐 사랑의 교회가 모르셔도 된다면 설명하고 있죠. 사랑의 교회가 그 서초구청 서초역 있죠? 서초역? 서초역인가? 교대역인가? 지금 제가 한국을 떠나온 지가 오래돼가지고 서초역인지 교대역인지 기억도 안 나네요. 물론 지방 사시는 분들 아예 모르시겠죠. 아무튼 그 사랑의 교회를 짓고 막 지하에 자기들만을 위해서 공간을 활용하는데 그걸 서초구청이 인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허가죠, 정확하게는. 특허. 근데 그거 관련된 건데 보시면 자 원문을 볼게요.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법문헌에 법조문에 어느 정도 조금 모호하게 쓰여 있어도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판사가 읽어보면 법률 전문가인 판사가 보면 이게 뭔 소린지 구체화할 수 있다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 판단을 통해서 법문의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판사 개인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법문헌에 어느 정도 조금 모호해도 판사가 법률 전문가가 그걸 구체화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거는 모호하지 않은 거다. 선생님 근데 왜 모호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모르셔도 돼요. 그냥 그런 게 있다.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건 위헌이에요. 아무튼 그런데 그래도 괜찮다. 어느 정도 모호해도 판사가 구체화할 수 있고 판사마다 해석이 달라질 것이 아니라면 상관없다. 그리고 해설 보시면 이게 왜 문제가 됐는지를 이해시켜드리기 위해 그냥 써놓은 건데 얘는 출제 안 돼요. 피고 측에서 지방자치법 17조 1항에 나오는 뭐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이라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인데요. 막 그러니까 이런 일이에요. 그 피고 측에서 자기들이 소송이 질 것 같으니까 판사님 재산의 취득이 뭐예요? 재산의 관리가 뭐예요? 재산의 처분이 뭐예요? 막 이렇게 있는 논리 없는 논리 다 갖다 끌어 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추상적이라면서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니까 대법원이 웃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무튼 그런 건데 그런 사건이 있다. 자, 근데 여러분 머릿속엔 요 그 문체부 쓰기 정자 자체가 기억이 나시면 안 돼요. 여기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모호해도 상관없다. 그 얘기. 그 다음 4쪽 가보시면 거기 보시면 4쪽이 좀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들한테는. 아무튼 보시면 그 맨 위에 쌀, 소득
등의 보존에 관한 법률 13조가 등장하죠. 얘는 갑자기 왜 뜬금없이 등장하냐면 이 법조문을 암기해라가 출제의 포인트가 아니라 이 법조문을 해석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후합의체 판결을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 법조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와 관련해가지고 대법관들끼리 싸웠다고요. 싸웠는데 그래서 조금 의미가 있는 거고 행정법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리고 보시면 그 판례 번호 보시면 2014도 12697이죠. 그러니까 2014년에 대법원에 접수가 되는데 대법원들 진짜 일 안 하죠. 2014년에 접수했는데 2019년에 판결 내려줬어요. 5년 동안 기다리게 만든 거죠. 근데 아무튼 2014년에 접수가 됐는데 이게 행정사건이기 때문에 조금 출제 가능성이 있을 뿐 그리고 전후합의체 판결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있을 뿐 전형적인 행정사건은 아니고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치만 전원합의체 판결이었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있어서 출제 가능성을 고려해서 강의는 할게요. 자, 이제 뭐가 문제가 된 거냐면 먼저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거짓이나 부정을 이유로 하는 직불금 추가 징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고 뭔지 몰라도 돼요. 뭔가 돈을 줬다가 직불금이라는 돈을 농민들에게 국가가 줬다가 그거를 다시 뺏어오는 거. 너는 농민이 아니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침익적 행정처분. 당연히 침익적 처분이죠. 침익적 행정처분은 여기서부터가 출제 가능성이 있는데 침익적 행정처분에 근거가 된 행정법규는 당연히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되겠죠. 왜냐면 안 좋은 건데 국민에 대해서 이걸 마음대로 행정처에 확장할 수 있게 한다면 국민에게 불리하니까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된다. 요게 출제가 될 거예요. 엄격 해석 적용 침익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줄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 적용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출제가 된다면 요 부분은 행정법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어서 요게 될 거예요. 요가 뭐예요? 네, 그 화면 보세요. 네.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이요.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지급한 금액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뭐라는 거야? 네, 여기를 말해요. 여기요. 명확하지 않은 이상 이것이 지급한 직불급 전액을 의미한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뭐라는 말이야?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 다음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 법조문을 봐야 되는데, 자, 보시면, 꼭 요걸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암기하셔도 돼요. 쌀, 소득 등의 보존에 관한 법률 13조에 보시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소득 등 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면 1호가 여기고 2호가 여기죠.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 직접 지불금 및 변동 직접 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몰라도 돼요. 여기면 전부를 주지 마라. 그리고 3, 4호에 해당하면 뭐래요?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그러니까 이 농민을 상대로 지원해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불금은. 그거를 전부 주지 말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를 주지 마라. 이 13조의 2는 뭔데? 자, 요걸 전제로 한 조문인데 13조 2는 만약에 이미 줬으면 어떡하지? 실수로 우리가?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수로 이미 줬으면 어떡해? 다시요. 13조 1항은 뭐에 대한 거냐면 여기에 해당하면 주지 말라고 13조의 2는 혹시 이미 줬으면 어떡하지? 이거에 대한 조문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조 1항 갖고 해당하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을 이미 줬다. 돌려받아 그럼. 근데 이 부분의 해석이 문제가 된 거예요. 만약에 이 경우 돌려받는 이유가 2호, 3호, 4호가 아니라 1호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때는 2배를 뺏어와. 이렇게 조문이 있대요. 문제가 된 건 여기서 말하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뺏어오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급한 금액이 뭐야? 이걸 가지고 싸웠어요. 대법관들이요. 여기가 이제 그거에 대한 건데 대법관들 전화배치 판결을 싸웠다는 건 다수 의견이 있고 소수 의견이 있을 텐데 다수 의견이 대법원의 의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다수 의견은 다수의 대법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9.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9는 필요 없죠. 13조의 2 제1항 후문 여기죠. 후문이라는 건 두 번째 문장을 말해요. 뒷문장 후문에 따른 2배 추가 징수 기준인 지급한 금액은 해당 농업인 등이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사기친 농업인이 등록된 모든 농지에 관하여 수령한 직불급 전액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예요. 농민이 나는 뭐 예를 들어 제가 농민인데 그 땅을
논을 뭐 7개를 가지고 있어요. 7개 가지고 있는데 직불금을 하나, 둘, 셋, 4개의 땅에 대해 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직불금을 7개의 땅에 대해 전부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농지에 관하여 수령한 직불금 전액이 아니라 사기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무슨 말이냐면 농민인데, 제가 7개의 논을 가지고 있는 농민인데 4개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직불금 받았는데 3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그 면적수를 막 확대해가지고 신고를 했다든가 해가지고 직불금을 더 많이 받았대요. 그러면 그 법조문에 보면 돌아가 보시면 이 경우 13조령 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말한 지불한 금액의 2배인데 지불한 금액이 뭐냐? 7개의 농지 전부에 대하여 지불한 금액이 아니라 사기친 부분만, 그러니까 3개의 농지 부분에 대해서만 2배를 뺏어와라 이렇게 판시를 했고, 그때 그 논거가 뭐였냐면, 야 이건 침입적 작용에 대한 법조문이니까 그러니까 확장 해석하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지. 그런데 이 법조문의 취지는 뭐겠니? 사기치면 2배 뺏어와라.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걸 다 뺏어와라가 아니라 사기친 부분에 대해서만이 아닐까라고 해갖고, 다시 읽어보면 쌀석 등 보존에 관한 법률 시담주의 이 제1항 후문에 따른 2배 추가 징수 기준인 지급한 금액은 해당 농업인 등이 등록된 모든 농지에 관하여 수령한 직불금 전액이 아니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수령한 직불금에 한정된다고 새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수 의견이 있죠. 소수 의견은 야 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냥 문은 그대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한정 없고 없이 그냥 지급한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2배 추가 징수 기준인 지급한 금액은 등록된 모든 농지에 관하여 지급한 직불급 전액으로 해야 돼. 그래서 7개 논 전부에 대한 2배를 뺏어야 돼. 이렇게 소수 의견이 제시했었는데 이거에 대해 다수 의견이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오선지로 출제가 돼요. 소수 의견이 가능성이 있어요. 기억해 주세요.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내려가시면 2016도 61051 사건이죠. 하위 법령 규정이 상위 법령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가 않다. 그러면 하위 규범이 상위 규범에 어긋나면 날아가죠. 그러니까 가급적 날아가지 않게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 법령의 의미를 상위 법령에 합치다는 걸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에 위반된 이유로 쉽게 물을 선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국가의 법체계라는 건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하 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되고, 또한 규범이 무효라고 선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법적 혼란과 불안정 및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 등으로 인한 폐해를 피해야 될 필요성을 논거로 들었다. 그래서 하지 마라. 그렇게 가급적 반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서 무효화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판례가 있고, 기존에 이미 확립된 법리죠. 그렇지만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특정 사항과 관련하여 되어 있는 2016도 52019 사건 볼게요. 특정 사항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했을 때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해야겠죠? 근데 한계를 준수했는지 판단할 때 어떻게 해라?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추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수권 규정이 뭐예요? 위임을 하고 있는 규정이죠. 수권 규정에서 줄숫자 써서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그 위임 내용을 우치한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해서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물론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했다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기 때문에 위임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그러니까 위임 내용 구체화는 조례가 위임을 받았을 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위임을 구체화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 그걸 새로운 입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 했는지도 고려해서 판단해라. 뭐 당연한 거죠. 그다음 요거는 이제 그 충청남도 금산군에 있는 조례가 문제가 된 건데 읽어볼게요. 가축분뇨 고 사건이요. 2019년 1월 30일에 선고한 거예요. 요거랑 같은 사건이죠. 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었나 봐요. 8조 1항의 1호의 위임에 따라 위임 조항의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 지역으로 생활 환경에 죄송해요. 다시 처음부터 볼게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조 1항 1호의 위임에 따라 위임 조항의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 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900m로 규정한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3조 1항 1호 별표는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을 볼 수 없다. 뭔 소리 하고 있는 거냐면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었고, 얘가 하위 규범인 조례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 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법률에 규정된 이 문장의 의미를 조례로 구체화해라 라고 위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산군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그걸 어떻게 구체화했냐면 어디까지가 보호가 필요한 지역일까?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900m 이내 거기까지가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구체화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이건 합리적으로 만든 거고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만든 거다. 그래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게 아니다. 포인트 없다. 그걸 기억하는 거죠. 한계를 벗어난 것을 볼 수 없다. 아니다.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 자, 요 판례요. 요거는 시사적으로는 중요한데 행정법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2015도 46321 사건이요. 계속 보시면 국립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시간 강사에게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서 별도의 수입이 있는 경우 그를 비전업 시간 강사로 분류하고 전업 시간 강사에 비하여 강사를 낮게 책정하여 지급한 것은 강사료를 근로의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차별 대우에 해당한다. 자, 국립대학이 근로계획을 체결할 때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가 문제는 사건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국립대학이 있었는데 거기서 시간 강사들을 고용하면서 전업 시간 강사랑 비전업 시간 강사를 분류하고 누구에게 더 돈을 많이 줬을까요? 당연히 전업이에요. 왜냐면 전업인 사람들은 다른 직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줘 생계를 보호해줘야겠죠. 그래서 전업 시간 강사에게 돈을 더 많이 줬는데 그럼 누가 전업이고 누가 비전업이냐 문제가 됐는데 이제 어떤 분이 간물주였나 봐요. 그래서 부동산이 있었고 임대 사업자로서의 별도의 수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너는 비전업이네 이렇게 분류를 하고 더 싸게 강의료를 책정한 거예요. 강사료를. 그러니까 이 간물주이자 시간 강사이신 분이 대법원 갔는데 대법원이 이거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이거는 강사료를 근로의 내용하고 관계가 없는 사정에 따라 강사료를 차별 취급한 거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차별 취급한 거네. 그러니까 부당한 차별 대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한 그 평등의 원칙과 관련된 그냥 판례인데 뭐 그런 게 있다. 됐고요. 그 다음 2013도 20011 사건인데 얘는 그냥 읽어만 볼게요. 공무원 관련 법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용관계에서 양성평등을 규정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1조 1항과 근로기준법 6조는 국가기관 공무원 간의 공법상 근무관계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국가기관하고 공무원 간의 공법상 근무관계에서도 그러니까 공무원이 일을 하는 거기에도 무슨 법률이에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거 적용해라 뭐 그런 얘기인데 출제 가능성은 떨어지죠. 그 다음 죄송해요. 목이 나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게 또 사랑의 교회 사건이죠. 사랑의 교회가 좀 많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자, 보시면 2019년 10월 17일 선고한 거요. 갑교회가 지하 공간에 건축되는 예배당 시설 부지의 일부로 사용할 목적으로 서초구 소유 국지도로 뭔지 몰라도 돼요. 아무튼 서초구 소유 도로가 있었나봐요. 지하 부분에. 참고로 지하 부분도 도로예요. 지하 부분도 사람이 오갈 수 있다면 도로예요. 예를 들어 우리 막 그 지하철역에 있는 지하상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거기 부분에 대한 도로 조명 허가를 신청했고 서초구청장이 이 도로 중 일부 도로 지하 부분을 2010년 4월 9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랑의 교회가 써라 라는 내용의 도로 조명 허가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서초 구민들이 빡쳐가지고 간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랬는데 이 강론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무튼 그래서 결론 났는데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 이 도로 조명 허가는 비례와 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포인트는 왜 비례 원칙을 위반했는지 왜 형평의 원칙을 위반했는지는 물어보지 않고 그냥 위법한이 아니니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 위법하다고 봤냐면 사실 쉽게 말씀드리면 특정인이 그러니까 서초구 소유의 국지도로는 그 공동체의 재산인데 그거를 특정한 집단이 배타적으로 쓸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거는 위법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읽어볼게요. 해설이요. 예배당
성가대실, 방송실과 같은 지하 구조물 설치를 통한 지하의 점유는 뭔 소리냐면 그 사랑의 교회가 그 국지도로 지하분을 점유 허가를 받아서 요 용도로 쓴 거예요. 예배당, 성가대실, 방송실. 아무튼 지하 구조물 설치를 통한 지하의 점유는 원상을 보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 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감되고 필요 없고 이 도로 지하 부분이 교회 건물의 일부로 사실상 영구적, 전속적으로 사용되게 됨으로써 도로 주변의 상황 변화에 탄력적,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된다는 사정을 농으로 들었다. 공유재산으로 갑교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점이 문제 삼았다. 아무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재산인데 이거를 특정인이 여기서 영구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상 기간을 제한하긴 했지만 그럼 2019년 12월 3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지? 얘네가 철거할까? 철거 안 하고 배째로 가면 어떻게 되지? 철거하는 거 진짜 쉽지 않은데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영구적으로 그리고 전속적으로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다가 예배당을 지어버리면 사랑의 교회가 그 공간을 주로 쓰고 국민들은 부수적으로 쓰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의 교회밖에 거기를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혹은 사랑의 교회 교인이나 그래서 이런 건 안 된다라고 했다. 그래서 위협하다라고 했다. 아니, 뭐 논리는 왜 그런 거예요? 몰라도 되고 위협하다고 했다. 기억하시고 결론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최신 판례는 무조건. 자, 요것도 그다음 이제 2편 행정적용법으로 가보면 아는 판례예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외형상 하나의 과징금을 납부하였으나, 그러니까 위반행위가 여러 개면 원래 여러 개의 부과처분을 했는데 여러 개의 부과처분을 그냥 한 방에 때렸다 이 소리죠. 그래서 외형상 하나의 과징금 납부 명령했으나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 위협하고 소호상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의 과징금 납부 하나의 과징금 하자가 아니라 하나죠. 하나의 과징금 납부 명령일지라도 그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판시했죠. 네. 보시면 하나의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취소가 안 되죠. 근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은 첫 번째 처분이고 두 번째 재량행위인데 여기는 어떻게 일부 취소할 수 있다는 거지? 다른 거죠. 왜냐면 이건 하나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일부를 취소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상은 여러 개의 부과 처분이 발급된 건데 그냥 금액만 한 방에 때린 거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외형상으로만 처분이 하나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만. 그래서 또 이 때문에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시면 여기 보면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표현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일부 취소 판결하려면 법원에 그 일부에 대한 산정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이제 진짜 판사들 실무에서만 쓰는 법리이기 때문에 이걸 비틀진 않아요. 다만 출제가 됐을 때 너무 의아하다 이런 생각만 안 하실 정도면 되죠. 그래서 요 판례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판례 보시면 2017도 43319 사건이요. 얘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틀리실 분은 없어요. 요 부분만 보시면 돼요. 행정계획의 수립에는 원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면 알 수 없는 제도와 그 법률 이름이 나오고 알 수 없는 주체들이 등장하는데 모르셔도 돼요. 핵심만 기억하세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취지, 동법이 뭐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요. 그것의 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행정청이 복수의 민간 공원 추진자로부터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 조성 계획 입안 제안을 받은 후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협약 체결 등을 위하여 순서를 정하여 그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특정 제안자를 우선 협상자로 지정하는 행위는 재량행위로 봐야 된다. 됐고. 그다음 여기도 재량행위니까 그렇다라는 얘기인데 읽어만 드릴게요. 공원 조성 계획 입안 제안을 받은 행정청이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심사 기준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우선 협상자를 지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도시공원의 설치 관리권자인 시장 등의 자율적인 정책 판단에 맡겨진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재량이다. 그리고 재량이 넓게 인정된다.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에 의해서는 가능한 한 존중돼야 되고 심사 기준을 마련한 행정청이 자기들이 마련한 기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거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해라. 진짜 마탱이가 가서 말이 안 되는 해석을 하는 게 아닌 한 존중해라. 이걸 갖다 역시 문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됐고 자 요거 지금 2019년에 가장 핫한 판례예요. 뭐냐면 2019년 7월 10일에 선고된 유승준 씨 사건이에요. 근데 유승준 씨 사건을 제가 이렇게 찢어놨어요. 이렇게
출제 가능한 모양으로. 자, 일단 먼저 보시면 처분의 근거 법령이 어떤 처분이 발급되는데 실제로 유승준 씨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건 재외공관장이라는 그 LA 총영사가 있었는데 그 LA 영사가 유승준 씨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를 했던 사건이에요. 그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문제됐어요. 보시면 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의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관한 일정한 재량을 부여했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거예요. LA 총영사가. 그래서 처분을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 상대방 있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용량하지 않고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서 위법한 재량권 행사다. 그걸 대법원은 뭐라고 표현해요? 재량권 행사가 위법하면, 다른 말로 재량 행위가 위법하면 대법원은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자체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 취소를 위법사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이 변호사 시험에 올해 출제가 됐어요. 예,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출제가 계속 될 거예요. 그 다음 판례 보시면 유승준 씨 판례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뒤에 다시 다룰게요. 자, 그 다음 선행처분인, 이건 이제 하자의 승계와 관련된 건데, 하자의 승계니까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사이에 하자가 승계가 되니 안 되니 이게 문제가 되겠죠. 고맙게도 얘는 원칙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하자가 승계가 안 된다고 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암기할 게 아닌 케이스예요. 자, 읽어보면 선행처분인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은 일정 기간 중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인 반면, 후행처분인 공인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은 위와 같은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했다는 별개의 처분 사유를 근거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취소한 처분이다. 비록 이 사건 처분이 업무정지 처분을 전제로 하지만 양 처분은 내용과 효과를 달리한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결합할 한 개의 법률 효과를 완성하는 데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어쩌라는 거야? 보시면 하나의 법률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하자가 승계가 되는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사이에요. 근데 이 경우는 아니다. 그러니까 하자 승계되지 않는다. 하나의 법률 효과를 완성시킨다는 이유로는 업무정지 처분과 어디 갔냐? 이유로는 업무정지 처분과 그에 후행하는 처분인 공인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처분 사이에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면 그 하자 승계를 주장하시는 분이 이번엔 이런 주장을 해본 거예요. 그럼 하나의 법률 효과를 완성한다는 이유는 하자 승계가 안 된다 하더라도 구속력 이론으로는 하자가 승계가 될까요? 수인한도를 넘어가면 하자가 승계가 되지 수인한도를 넘어가 하자가 승계가 되니까 이 경우가 수인한도를 넘어간다고 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암튼 결론적으로 하자가 승계가 안 된다고 봤어요. 읽어는 드릴게요. 또 업무지정지 처분의 불가증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선행처분인 업무정지 처분의 후행처분인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처분에 대한 구속력도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선행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이 부분이 하자 승계 안 된다는 얘기인 거 아시죠? 그래서 수인한도를 이유로 해서도 업무정지 처분과 그에 후행하는 처분인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처분 사이에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결론, 하자 승계되지 않는다. 이걸 이유로 해서든 저걸 이유로 해서든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자, 요건 되게 중요한 판례예요. 요거는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얘는 강론의 범위인데 출제위원들이 그냥 총론에서도 출제할 가능성이 있어요. 읽어보면 2019년 1월 17일 선고된 2016도 56721 사건이죠. 도로조명허가에, 도로조명허가 뭔지 아시죠? 특별 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 특별 사용이라는 건 뭐냐면 도로조명 허가를 한다는 건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그 땅을 다른 사람들과 독립된, 구별된 특별한 사용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는 거죠. 도로조명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그 도로가에 있는 막 떡볶이 파는 거, 그런 거, 부스라고 하나? 아무튼 그런 거 있죠? 특별 사용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그러니까 도로조명 허가를 내줄 때는 누군가에게 도로를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도로조명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실수를 한 사건이에요. 행정청이. 보시면 도로조명허의 특별 사용에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점용 장소 및 점용 면적을 포함한 흠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일부가 위협한 거죠. 왜냐면 예를 들어 100제곱미터만 도로조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150제곱미터에 대해서 도로조명 나갔다. 그럼 50제곱미터는 위협한 거예요. 도로관리청은 유효하게 성립한 도로조명 허가 중 일부를 직권 취소할 수 있으며 원칙이다. 다만 이 경우
그러니까 일부 직권 취소할 수 있대요. 일부 할 수 있대요. 다만 이 경우 행정청이 소급적 직권 취소를 하려면 이를 취소해야 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 및 신뢰 보호와 법률 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요량으로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을 침해 등을 불이익을 정당할 수 있는 강한 경우가 된다. 이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죠? 직권 취소할 때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직권 취소를 할 때는 이익 형량을 통해 제한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설 보시면 자 포인트는 자 원래 재량행위는 일부 취소가 안 되죠. 맞죠? 근데 재량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고 본 케이스예요. 여기서 일반화하진 않았지만 직권 일부 취소와 일부 취소 판결할 때 법리를 달리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위원이 혹시 얘를 출제한다면 요렇게 오선지를 만들 수 있어요. 도로 조명 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특별 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점용 장소 및 점용 면적에 포함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일부를 직권 취소할 수는 없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요렇게 오선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취소가 안 된다. 요게 맞았는데 요런 판례를 낸 걸로 보아서 우리 대법원이 그럼 이제는 행정청이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즉 직권 일부 취소하는 경우랑 법원이 판결로 일부 취소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학문상으로 존재하는데 그거는 학자들의 영역인 거고 여러분은 뭘 기억해라? 도로조명 허가에 대해서는 재량행위이지만 직권 일부 취소가 된다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것이 논리적으로 의아한 일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걸 오선지로 출제할 가능성이 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참고로는 왜 이게 달리 취급하고 있다는 건지를 이해시켜 드리려고. 참고로 일부 취소 판결이 가능하려면 첫 번째 기속행위여야 되고 위법 부분과 적법 부분이 분리가 가능해야 되고 위법 부분과 적법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자료가 법원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인데도 직권 일부 취소가 된다고 봤으니까 이것과 이걸 달리 취급하고 있는 건 아닐까가 문제가 이렇게 해석해볼 여지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지만 요건 그냥 학문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 그냥 지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자 같은 그 사건인데 도로관리청이 도로조명 허가 중 일부를 소급적으로 직권 취소했다면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 면적에 해당한 점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뭔 소리예요? 예를 들어 제가 도로관리청인데 150제곱미터에 대해서 10제곱미터당 숫자가 해 나오면 복잡해지는데 아무튼 제가 150제곱미터에 대해서 도로조명 허가를 내주고 15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그 점용료를 받았대요. 근데 이제는 50제곱미터 부분은 취소해야 되니까 50제곱미터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면적에 대해서 점용료 받은 건 돌려줘야겠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끝. 그 다음 자, 조금 다른 판례죠. 일반적으로 이거 이미 기존에 알고 있었던 법리 중 하나예요. 2017도 33874 사건이요.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 내용, 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 뭔 소리죠? 처분이 성립했다 이 소리죠? 처분의 존재에 대비되는 개념이 뭐예요? 부존재. 그러니까 처분의 존재와 처분의 성립이 동의어고 그리고 처분의 성립 혹은 처분의 존재의 대비되는 표현이 부존재예요. 존재가 인정된다. 근데 행정청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 처리를 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뭔 소리냐면 외부에 표시되면 처분이 성립한 거지. 처분이 성립된 때가 언젠데 자유롭게 취소 처리를 할 수 없는 시점이 그때가 외부에 표시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포인트죠. 방법을 외부에 표시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얘기하면 처분은 언제 성립하는 거니?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됐을 때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 다음 자 요거는 사실은 강론의 범위인데 학자들은 좀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보시면 상급 행정기관의 지시는 일반적으로 여기 참고로 여기서 말한 요거는이라는 건 2017도 38874 사건이에요. 상급 행정기관의 지시는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한 효력이 없죠. 왜냐면 내부 행위니까. 대외적으로 처분권을 처분청이 상급 행정기관 지시를 위반한 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내부적으로만 효력이 있는 규범을 위반한 것과 마찬가지니까. 처분이 상급 행정기관의 질을 따르는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야. 왜냐면 내부 규정에 따르다는 이유로 적법성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내부법이니까. 예. 그래서 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 행정기관의 질을 따른 것인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비례의 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 원칙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그죠? 이게 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상급 행정기관의 지시와 행정규칙을 같은 법리에 따라 취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 뭐 중요하지만 어렵진 않죠. 그 다음 자 요것은 보시면 출입국관리법과 관련된 건데 2017도 38874 사건이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이걸 줄여서 재외동법이라고 할게요.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 도출할 수 있다. 필요 없는 문장이죠. 재외동포가 뭐예요? 이건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재외동포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이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진 않은데 예를 들어 뭐 저희 할아버지가 뭐 미국인이세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제 한국 국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하여튼 한국인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한국 재외동포라고 불러요.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 발급. 실제로는 시험에선 이 비자라는 글자 안 줄 거예요.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사증 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외동포가 왜 재량행위일까요? 시험은 안 나오겠지만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을 우리나라에 비자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주는 걸 비자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는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 보호하며 얘가 뭐 범죄자인지 보호하며 아니면 얘가 범죄자는 아니지만 막 테러 집단에 가입됐는지 보호하며 이렇게 재량껏 판단해야 될 그 권한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재량에 속하는 거고 재외동포가 사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에 이 몰라도 되고 정한 재외동포 체류 자격의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발급해야 되는 건 아니다. 왜? 재량행위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요건을 다 갖추었다고 해도 얘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경우에 우리나라의 뭐 국방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 그럼 들여보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재외동포에게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에 각호에 정한 입국금지 사유 또는 재외동포법 5조 2항에 정한 재외동포 체류 자격 부여 제외 사유. 예를 들어 여기 법조문 읽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이 된 경우 이런 게 있는데 그럴 때에는 비자 주지 마라. 이거 유승준이 사건이죠. 가 있어 그의 국내 체류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큰 경우 행정청이 재외동포의 체류 자격 사증을 발급하지 않을 재량을 가진다. 이렇게 문장은 길지만 쉬운 얘기죠.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 발급은 재량행위다. 그러니까 요건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발급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판례 볼게요. 2017도 47320 사건인데 건축 허가권자는 건축신고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명시적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건축을 해야 되지 말아야 될 뭐래요? 공익상 필요가 아니에요? 중대한 공익상 필요. 제가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고 나오면 뭐라고 번역해 읽으시라고요? 이거 발급하면 나라가 망한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해설 보시면 중대한 공익상의 첫 번째로는 신고 수리는 기속행위예요, 재량행위예요? 자기완결적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와 관계없이 기속행위죠. 그런데 자, 해설 보시면 중대한 공익상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구비했다고 해서 반드시 발급해야만 하는 기속행위 같은 건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기속행위라 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수리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뒷부분 나오는 참고로는 그냥 재미로 보세요. 네, 안 보셔도 몰라도 돼요. 그 다음 자 뭐 요것도 그냥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렇게 대법관들이 그 시류에 영합한 했다고 해야 될까? 그냥 약간 공자님 말씀 같은 거 한 거죠. 2017도 59949 사건이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참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이제 재량행위인 경우도 있고 기속행위인 경우도 있는데 몰라도 돼요. 판단할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돼야 되고 중요하게 해라. 운전면허 취소는 일반적 수익적 행정의 취소와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있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된다. 뭔 소리냐면 자 운전면허 발급은 수익적 행위죠. 그런데 그것을 취소한대요. 뭐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해서 그러면 그건 강학상 철회예요, 직권 취소예요? 철회죠. 근데 아무튼 철회든 직권 취소든 할 때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할 때는 뭐에 따른 제한을 받아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익적 행정행위를 직권 취소하거나 철회할 때는 이익형량에 따른 제한이 걸리죠. 근데 이익형량을 한다는 것은 공익과 사익을 형량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받는 애의 사익과 개의 사익을 침해해서라도 도모하려는 공익사의 이익을 형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공익을 조금 더 무겁게 봐라. 그래서 다른 수익적 행정행위보다 웬만하면 운전면허,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우리가 가급적 위협하게 하다고 보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네, 그 얘기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일반 예방적 측면 이게 뭐예요? 일반 예방이라는 게 이제 형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일벌백계? 네, 한 놈을 패가지고 다른 놈을 이렇게 겁먹게 하는 거? 그래서 야 운전면허 내가 한번 얘가 음주운전을 한 번 했더니 바로 날리더라. 그럼 사람들이 좀 안 하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된다. 일반 예방이라는 것도 공익의 일종이죠. 아무튼 그런 판례고 안 틀리시겠죠? 설마 이걸 틀리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 판례 2018도 52204 사건이요. 이거는 결론만 말하면 뭘 출제하는 거냐면 얘가 법규명령이니 행정규칙이니 물어볼 텐데 쉬워요. 왜? 위임에 따라 했고 고시니까. 아까 고시가 위임에 따라 지정됐대요. 법률의. 그래서 얘는 법규명령이겠죠. 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니까. 자, 읽어볼게요. 금융위원회 설치등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 그 60조에서 뭔지 몰라도 돼요? 위임을 했어요. 금융위원회 고시로 위임을 했는데 그 고시 이름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었고 거기 18조 1항이 그러니까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 있었고 얘의 일부인 18조 1항이 법규명령이니 행정규칙이니가 문제가 되는 당연히 법규명령이겠죠. 법규명령이다. 그 다음 얘는 2018년 판례지만 너무너무 중요하죠. 나올 거예요. 중소기업 창업법 필요 없고 다른 사업계획 승인의 경우 의제된 인허가만 취소 내지 철회됨으로써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해당 의제된 인허가만 효력을 취소시킬 수 있다. 자, 중소기업 창업법이 뭔지 몰라도 되고 사업계획 승인이 뭔지 몰라도 돼요. 다만 이런 얘기죠. A라는 인허가가 발급되면 B라는 인허가가 의제가 될 때 A라는 인허가를 이미 발급했다고 쳐봐요. 그럼 B라는 인허가 발급이 의제가 되겠죠? 그렇게 A라는 인허가를 발급해놓고 생각해보니까 B라는 인허가를 발급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A라는 인허가는 잔존시켜놓고 B라는 인허가 부분의 효력만 직권 취소해서 날려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2018년에 가장 중요한 판례예요. 그 다음 자, 그 아래에 계속 보시면 비슷한 건데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판례죠. 주택건설 사업가 2016도 38792 사건이요. 이것도 2018년 거지만 중요해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에 인허가 의제 예상이 되는 처분에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그로써 해당 인허가 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여지가 있게 될 뿐이고 그러한 사정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 자체 유업사고 될 수는 없다. 자, 요거는 같은 맥락인데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자, A라는 인허가가 발급되면 B라는 인허가가 발급된 효과가 의제가 된다고 쳐봐요. 이런 걸 인허가 의제 제도라고 하죠. 그런데 A라는 인허가 발급과 관련된 요건은 다 구비했는데 B라는 인허가 발급과 관련된 요건은 구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A라는 인허가가 발급됐다. 그러면 B라는 인허가 발급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음에도 발급된 A라는 인허가는 어떻게 되니? 그건 걔만은 독립하여 유효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에 인하여 인허가 의제 예상에 대한 처분에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그로 인하여 해당 인허가 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여지가 있게 될 뿐이고 여기서 말하는 해당 인허가 의제라는 건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B만 효력이 안 발생하는 거지 A는 뭐 문제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B 인허가 발급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급된 주된 인허가인 A 인허가는 어떻게 되니? 걔는 위법하게 되지도 않아. 그것까지 얘기했어요. 해설은 그냥 보시면 이 부분만 보세요. 여기만 보세요. 그 다음 요것도 중요하죠. 여긴 다별표예요. 자, 의제된 인허가는 그 다음 판례 2016도 38792요.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똑같대요. 요 문장도 혼동하지 마세요. 똑같다고 보겠대요. 그래서 적어도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허용될 수 있고 이러한 직권 취소 철회가 가능한 이상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 취소 역시 허용된다. 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A 인허가가 발급되면 B 인허가 발급이 의제가 되는 상황일 때 뭐래요? B 인허가 의제된 인허가인 B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만 직권 취소할 수 있댔죠. 대법원 직권 취소도 할 수 있고 쟁송 취소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 인허가가 발급돼서 B 인허가 발급이 의제가 될 때 그 인허가 발급을 받은 상대방이 나는 B허가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든 뭐 상대방이든 꼭 상대방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어요. 국민이 나는 B허가 발급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싶으면 B 인허가 발급 부분에 대해서만 B 부분만 취소해 주세요라고 소송 제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 직권 취소되고 쟁송 취소된다. 얘 오선지로 한번 나왔어요. 다른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직권 취소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쟁송 취소는 안 된다 이렇게 오선지죠. 네. 참고로 그 쓸데없는 사족인데 오선지의 그 5가 이 5가 아니에요. 그 5 이거죠. 5 어디 갔냐? 네, 이 오선지 이 오선지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어디 갔지? 이 오선지 틀린 선지다 이 소리죠. 네. 자 컴퓨터라니까 이런 게 좋네요. 네. 자 그 다음에 2016도 38792 사건 계속 볼게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가 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놈은 그러니까 의제가 된 걸 다투는 거예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뭘 다투래요? 의제된. 그러니까 A 인허가가 발급되면 B 인허가가 의제가 되는데 B가 발급된 것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너는 B를 대상적격 삼아 싸워라. 이게죠.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야 되면 의제된 인허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 자 요 판례, 그러니까 2017도 33985 사건이랑 2017도 그 아래 나온 요 두 개 사건이랑 같은 사건이죠. 요게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논리적으로 얘랑 얘를 같이 들어가야 돼요. 자, 헌법 107조 2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법원의 법규 명령에 대한 심사 권한을 부여한 헌법 조문이죠. 자, 그거 관련돼서 판례가 나왔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나와도 틀리진 않으시겠지만 법원이 법률 하위의 법규명령, 규칙, 조례, 행정규칙 등 이 위헌 위법인지를 심사하려면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는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재판의 전제가 뭔데? 헌법 하시는 분들이 이거 잘 아시겠지만 국문만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거 처음 볼 거예요. 물론 얘를 비틀어낼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면 돼요. 여기서 재판의 전제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요해야 되고 뭔 소리냐면 소송이 걸려 있어야 되고 그게 적용된 그 사건이 위헌 위법인지 문제가 된 경우에는 규정의 특정 조항이 해당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 법조문이 판사가 사건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이게 적용돼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어야 되고 그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따라 위헌 위법인지 여부에 따라 결론, 그러니까 판단을 달리 해야만 한다. 이것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해 주시고 자, 헌법 하시는 분들도 요거는 모르셨을 거예요. 자, 요거 나올 거예요. 법원이 구체적 규범 통제를 위해 통해 위헌 위법으로 선언할 심판 대상은 해당 규정의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경우 나머지 부분이 유지될 수 없는 결과를 가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이 부분을 빼보세요. 법원이 구체적 규범 통제를 통해 위헌 위법으로 선언할 심판 대상은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 중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AAA X 법률이 있었는데 X 법률 107조라고 하면 안 되죠. X법률 13조 1, 2, 3항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판사가 1항, 2항, 3항에 대해서 심사를 했다 하더라도 알고 보니까 2항만 적용되는 거다. 그럼 판사한테 효력을 날려버릴 권한이 인정되는 건 13조 2항뿐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판사는 효력을 날려버릴 권한이 있긴 있는데 어디에 대해서만 효력을 날려버릴 권한이 인정돼요? 요거는 배웠던 건데 그 당의 사건을 해결하는 것과 관련해서만 그 조문의 적용을 배제할 권한이 인정될 뿐이죠. 그거까지 기억해 주시고 다시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 중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된다. 그렇게 맞죠.
그 다음에 자, 얘는 혼자 읽어보세요. 얘는 다 아시는 판례인데 설명 필요 없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진짜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안 돼요. 이 판례.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 자 2018도 104 사건을 볼게요.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고가 내나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을 인해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한 제기의 표를 더 이상 달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뭔 소리야. 어떤 처분 그러니까 행정행위에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그러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그 상대방이 그 소리지. 더 나아가 기판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어서 처분이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나 법원이 계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하게 되는 것. 뭔 소리냐면 자 처분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계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든 효력, 그 판결력을 뭐라고 불러요? 기판력이라고 하죠. 근데 기판력은 판결에만 인정되는 거지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얘 빈출되고 있어요. 기억해 주시고 여러 번 나왔던 판례요. 처분은 기판력이 없고 처분은 행정행위와 동의어죠. 행정행위 기판력이 없고 설사 그것이 확정되어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됐고 자 얘는 출제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그냥 단타형 암기죠. 갑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서 말한 얘는 2018도 60588이에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을 주식회사 등 4개로 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수급이 뭐냐면 그 공사 발주를 받는 걸 수급이라고 말해요. 도급 계약에서 비롯된 건데 자 하나만 복습하자면 도급 계약은 공법상 행위로 취급되어 사법상 행위로 취급되어 이 판례와는 관계가 없지만 이 수급이란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을 주식회사 등 4개의 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를 자원회수 시설과 부대시설 이게 뭐냐면 막 쓰레기 처리하는 거 있죠. 그게 문제가 됐던 사건인데 운영, 유지, 관리 등을 위탁할 민간 사업자로 선정하고 을 회사 등의 공동수급체를 체결한 이 협약은 결론 사업상 계약이다. 왜냐하면 그냥 도급하는 거예요. 도급.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뭔지 막 복잡한데 공동수급체가 뭐예요? 몰라도 되고 이 운영 협약은 공법상 계약이니 사업상 계약이니 사업상 계약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해설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제가 실수했네요. 요거를 제가 여기 있던 걸 내렸죠. 자, 그 다음 판례 볼게요. 요거는 제가 볼 때 이제 박균성 교수님이 좋아하셔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2018년에 판시가 된 거라면 100% 출제예요. 근데 2019년 10월에 나온 거여서 너무 최신이어서 조금 출제 가능성이 떨어지긴 해요. 중요한데 너무 최신이어서. 자, 읽어보면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면 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다시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면 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그래서 내부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으면 판사는 해당 행정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걸로 취급해서 행정기관이 한 조치의 당부를 없으니까 상위법령을 따져봐야겠죠.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얘기한 거죠. 근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는 우리 대법원은 상위법령의 위임의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나 하위법령이 제정될 때 절차나 형식을 위반한 경우에는 내부적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소요를 갖는다고 본다. 행정명령이 뭐예요? 행정규칙과 동의어죠. 이것도 이제 아셔야 돼요. 갖는다고 본다. 그래서 비교 판례를 가지고 온 거죠. 얘가 실제로 이렇게 4번이나 출제가 됐다고. 최근에도. 그래서 보시면 법령에서 행정처분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불용을 정할 것을 위임한 데에 따라 시행규칙 등 불용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불용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 구속력의 법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위임이 없는데 만들었을 때 규정의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용 변경 규정한 경우는 그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서무 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내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고 봐야 된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포인트가 어디다? 내용이 그렇다.
내용일 때는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얘는 2013년 판례인데 중요한 거니까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이것도 뭐 그냥 공자님 말씀 같은 거죠. 아, 이거 아까 나왔던 판례죠. 근데 제가 실수로 한 번 더 넣었네요. 네, 아까 나왔던 판례. 그 조례로 위임한 경우에 조례의 위법성은 어떻게 판단되어야 되니? 네,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뭐 아울러 고려해서 뭐 이런 얘기. 그다음 자, 2017도 75873 사건인데 얘도 2019년에도 또 판시했지만 옛날 법리 그대로 또 판시한 거예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 불복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국민이 세금을 부과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행정청한테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물어보니까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처분했을 때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는 이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동일한 사항에 관한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정제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다. 뭔 소리냐면 불가변력 얘기하고 있는 거죠. 행정청이 지가 한 짓을 바꿀 수 없게 하는 힘을 불가변력이라고 하고,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게 아니라 행정행위 중 일부 행정행위에만 인정되죠. 뭐 이렇게 공적으로 권위 있게 뭔가를 판정해주는 작용을 했을 때, 그때는 지가 그 판정한 내용을 판정해놓고 바꿔버릴 수 없게 제한이 걸리죠. 그걸 불가변력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여기도 과세처분해갖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물어보니까 아이고 그래 잘못됐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아니 안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 기존에 이미 출제가 됐던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불가변력 인정되는 거 뭐 있죠? 네,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행정청이 하는 행동인데 거기에는 불가변력이 인정된다. 다시 하나만 더 복습해 볼게요. 불가쟁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인정되지만 불가변력은 준사업적 행정행위와 같이 공적으로 권위 있게 판정해주는 작용에만 인정되는 일부 행정행위만 인정되는 효력이에요. 기억해 주시고. 근데 이 불복 절차에서 이렇게 판정을 해주는 건 권위 있게 판정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경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자, 뭐 그다음 판례요. 2017도 47137 사건이요.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령에 따르면 필요 없고, 시도지나 신형부수는 여객자동차가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사기쳐갖고 지급받은 보조금의 하나요. 이걸 반환할 걸 명령해야 되고,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할 걸 명할 것은 아니지만 보조금이 가분적 평가에 산정된 게 아니어서 보조금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부분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구별할 수가 없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전부를 다 지급받은 걸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걸로 봐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가분성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부 직권 취소할 수 없고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쵸? 네. 그 다음 얘는 제가 여기다 그 다음 판례 2017도 48406 사건이요. 얘는 그냥 삭제할까요? 얘는 최신 판례긴 한데 어떻게 출제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법조문 자체를 그냥 물어보는 거고, 그 법조문도 심지어 고용보험법이에요. 네. 삭제. 제일 기쁜 표현이죠. 삭제하시고. 그 다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다. 포인트는 무효다. 취소가 아니라 무효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경우에 따라 5년이나 10년 규정되어 있는데, 자, 제척기간이 뭐냐면 제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제척기간이 걸려있대요. 그러면 그 권리를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불러요. 소멸시효와 비슷한데 대비되는 개념으로 민법 교과서에서 복잡하게 다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까지 아무리 깊게 들어가도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비슷한데 조금 다르다. 그치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척기간도 지나가면 권리가 사라지게 만든다. 됐죠? 그런데 국세부가 제척기간이 지났대요. 뭔 소리냐면 국세부가권을 국가가 들고 있는데 제척기간이 지났대요. 그럼 국가는 권리가 없죠. 국세부가권이. 그럼 그 상대방인 국민은 국세부가 의무가 없죠. 맞죠? 근데 조금 복습을 해보자면 우리 대법원은 잘못된 객체에 대해 발급된 처분은 뭐로 봐요? 잘못된 객체에 대해 발급된 행정행위는 무효로 보죠. 그리고 또 권한이 혹은 권리가 없는 자가 한 처분도 뭐라고 봐요? 그것도 무효라고 보죠. 그래서 무효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됐죠?